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제가 또 사진 이런 자료 많이 넣어서 아마 좀 더 쉽게 무형유산이 뭐고 유산이 뭐고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배경,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강의를 왜 듣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지 배경의 목적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제목에 있는 건 다 알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무형 문화유산이 뭔지 개념과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조사하고 또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어떤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시는지 하고 조사 방법도 좀 넣는데 참고로 혹시 그런 일 안 하시더라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수하다라는 걸 알려면 다른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산과 비교했을 때 세계 유산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공유로 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글자 보시기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다 아시더라고요. 1962년, 3년 이때쯤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있는데 2015년에 무형유산법은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신법이라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 신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무형유산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세계문화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있거든요. 무형유산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나누는 걸로 작년에 그렇게 담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지금 작년부터 또 막 새롭게 막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형을 찾자 이랬는데 이제 무형은 원형보다는 전형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보존, 왜 문화체육관광부는 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문화재청은 보수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활용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접할 수 있고 또 상품으로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책도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시대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호리 마을에 가면 있잖아요. 화호리에 가면 있잖아요. 일본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축물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유형만 주로 있었는데 이제는 조선 후기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3세대 이전이면 전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법이 60년대 나왔는데 벌써 지금 상당히 흘렀잖아요. 2022년이니까. 그래서 시대가 점점 내려가서 이제 근현대 시기의 무형유산도 무형유산의 제도 안에 보호권 안에 넣어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도 막 바뀌고 있잖아요. 등등.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거를 유네스코에서 이제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각 국가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작은 마을 단위까지 이 개념들이 전파가 되면서 이거에 맞는 유산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떤 큰 차이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기는 유형은 형체가 있는 것, 무형은 형체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딱 이게 보이니까 하필 이게 보이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형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무형유산은 뭘까요? 화장에 비해 들어갈 때 바람이 나오는 거. 바람이 나오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유형유산이라고 했을 때 무형유산은 뭐냐? 이걸 만드는 기술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관습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월 대보름날만 쓴다든지 특정 동짓날에만 쓴다든지 이런 관습이 있잖아요. 사회적 관습. 그것도 역시 무형유산인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만들면서 막 노래를 불렀네요. 힘들어가지고 그럼 노동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부속품 하나하나 부르는 고유한 언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구전 전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형이죠. 이렇게 유형의 결과물 하나 가지고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무형적인 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만드는 기술과 춤추는 뭐 예능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같이 하고 있는 생활 문화적인 거 다 포함해서 유산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가 지금 무슨 산나물 무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하는 것도 역시 유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매달 지원금을 받는 그런 정책적 수혜 대상은 아니겠지만 또 자부심이나 자존감에 있어서 그 측면은 높아지죠. 아무튼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유형유산은 구분을 하면 미술 분야, 그러니까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적 분야, 책 종류, 그리고 생활 기술 분야로 고고 자료도 그렇고 민속 자료도 그렇습니다. 자연사는 동물, 식물, 지질 이런 게 유형에 포함되고요. 부동산 문화재가 있네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니까 이건 동산이죠. 문화원 건물 자체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화재만 주로 등록을 시켰는데 이제는 동산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독립투사가 흔들던 태극기래 이거 태극기는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산 문화재잖아요. 동산 문화유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부동산에서 동산으로도 이동이 돼요. 무형유산은 더 복잡합니다. 무형유산은 종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연예술, 판소리, 가야금 산조, 공산 탈춤, 진주건무 이런 것들이 다 공연예술이에요. 그리고 전통기술, 나전장, 사기장, 한지장, 조각장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죠. 이 공연예술과 전통기술이 거의 반반으로 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일부 놀이축제 뒤에 무예가 있었습니다. 밀양 객중놀이, 택견, 씨름, 최근에 뭐 활쏘기 이런 것까지. 그리고 신앙의식도 있었습니다. 왜 저 송가인 엄마가 한다라는 진도 씻김굿, 남해안 별신굿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새로 늘어난 거예요. 전통 지식, 농경어로에 관한 전통 지식도 이제 무형유산에 포함이 돼서 해녀, 제염,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거, 인삼재배, 갯벌호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등재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단극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떡 만들기, 막걸리 빚기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전에 공연예술, 전통기술 주로 했는데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왜 최근에는 또 이것만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여담인데요. 공연예술과 전통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지정할 거는 이제 거의 다 종목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 등 생활 관습도 새로 생겨난 거거든요. 아까 이거랑 비슷한 같은 맥락에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김치 담그기, 온돌 문화, 장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도 속합니다. 구전 전통은 아직은 미지정입니다. 아직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잘하는 한 안지자리에서 한 몇십 개 하시는 할머니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조사하는 모습이고요. 요거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그냥 지정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원들이나 연구원들이 조사를 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것을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혹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기록가로 시민 기록가로 나중에 활동을 하실까 해서 넣어드려 봤는데 그냥 자료만 참고하시고요. 저를 보세요. 텍스트 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유산을 하나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하면 되시냐면 사전 절차라고 해서요. 처음에 뭐를 조사할 건지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해야겠죠.
제일 관심 있는 무형유산이 어떤 거 같아요? 제일 관심 있는 거. 혹시 옹기 관심 있으세요? 옹기? 나는 그럼 우리 지역에 옹기장이 있다고 하는데 또는 소목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 그 대상을 선정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거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셔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료를 찾는 과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상에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자료도 같이 검색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야겠죠. 네, 질문지를 뭐를 물어볼 것인가 질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질문지 안 만들고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되죠.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조사를 연필하고 노트만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서 기록하는 사람을 요즘 아키비스트라고 하거든요. 문화유산 아키비스트는 특별히 어떤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으신 분만이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질문지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한 100여 개를 종목마다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샘플로.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 질문지를 뽑아가지고 그분을 만나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문하시고 끝날까요? 그리고 그 뒤에 질문 보다가 그분 이야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럼 제가 봤을 때 질문이 한 15문항 정도만 돼도 그 시간 금방 가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를 질문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이제 이 라포를 형성을 해야죠. 왜 우리 라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는 학문적 용어인데 왜 신뢰도를 형성을 해야 하냐면 저하고 아무런 친밀감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믿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해주실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식사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고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조사하는 이 1년의 단계에 걸쳐서 이거를 질적 조사라고 합니다. 양적 조사는 설문지를 다 이렇게 하고요. 수거해서 그걸 컴퓨터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층적인 거, 깊이 있는 인식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받는 그런 형식의 조사, 그걸 질적조사 중에서 심층 인터뷰 또는 면담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꼭 유산에서는 무형유산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심층조사할 때 면담조사하고 참여관찰이라는 것도 있는데 참여관찰이 뭔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다음 점으로 넘어갈게요. 참여관찰은 말을 굳이 하지는 않는데 그거 만드는 장면을 분명히 그분이 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저를 꼭 불러주세요 하고 다시 가서 질문하지 않고 그 작업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스케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기록을 하는데요. 그 도구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도구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교차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참여 관찰. 그래서 참여 관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하면 이런 자료들이 다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깨졌네요. 사진이 남죠. 문서가 남죠. 실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음성도 남고 동영상도 때로는 남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책으로 만들 수 있죠. 이북으로 만들 수 있죠.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에서는 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산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이게 잘 디지털 아카이브화가 되면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좋은 역사 공부 기록물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귀족 이상의 상류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유산조사할 때 민중의 삶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그것에 대한 해당되는 문화적인 내용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그런 증언을 해주실 분들이 계실 때 최대한 많이 남겨두고 수집해두자라는 게 문화재청의 그 어떤 이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분야로 예산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세계유산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유산은 뭐 어려워 보이시지만 이렇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가 뭐가 이렇게 그 등재했는지도 쫙 리스트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에서 2003년에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협약의 정신을 따라다니라고 우리도 법을 막 바꾸고 법을 새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거가 뭐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거. 하나만. 김치전.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세계유산, 유형, 무형은요? 김치전띠. 김장당들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등재됐죠. 잘하시네요. 자, 근데 이렇게 등재하는 거가 왜 몇 개의 국가만 열심히 이렇게 특히나 경쟁을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등으로 인류 무형유산으로 제일 많이 등재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네, 그러니까 세계유산은 건축물이잖아요. 그건 유럽이 석권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무형유산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로 비서구권의 문화유산의 존중 이런 것들의 정신이 있어서 아무래도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또는 그 외 기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등재를 시키는데 중국이 40몇 개로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일본이에요. 20몇 개. 그 다음에 3위가 일본과 한두 개 차인가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이 정신없이 이거를 등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어떤 그런 정신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문화는 다양하다. 그리고 모든 그 소수의 어떤 소외받은 작은 나라들의 어떤 문화도 인류가 같이 보존해야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건 한 주일 잘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막 이걸 국가 어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없이 막 몰리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등재 국가는 원래 1년에 몇 개씩도 올릴 수 있는데 2년에 딱 한 번씩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걸려서 지금 2년에 딱 하나씩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인데 짝수년도에 우리가 돼요. 그래서 2022년이잖아요. 올해가 짝수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갔냐면 한국의 탈춤으로. 그래서 올 겨울에 만약에 그게 등재가 되면 그 정부관위원회가 항상 해마다 이번에는 너네 나라에서 하자, 이번에는 다음에는 너네 나라에서 하자 이렇게 정하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기 중에 그 일정이 맞으면 가려고 했는데 그 종강하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휴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로코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올 겨울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상에서 한국의 탈춤 인류 무형유산 되다 보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좀 고민하셨잖아요. 정묘제례야,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명산제, 제주 칠머리당 명동구, 초용무 가곡 등등등이 있고요. 최근에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가 있는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은 왜 이거를 막 정신없이 올렸냐면 중국에서 자기네 거라고 해가지고 경북공정이 일어나가지고 경쟁적으로 정부가 대처한 결과예요. 조선족의 어떤 자기네 소수민족의 무형유산이라고 해서 중국 무형유산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6 제주 해녀문화, 2018년 씨름, 2020년 연등회, 그리고 이제 탈춤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 씨름은 최초로
남북한 공동경제 종목입니다. 씨름. 그 당시 어떤 정권의 어떤 좀 약간 그때는 좀 풍풍이 불어서 어떻게 좀 얘기가 잘 돼서 씨름은 공동경제가 됐고요. 김치는 따로따로 했어요. 남한에도 김장 문화가 있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도 자기네들 김치 만들기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산의 특징이 대표 목록이라는 게 있고 조금 이건 고급 내용입니다. 긴급 보호 목록이라는 게 있고 모범 사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올린 거는 다 이 대표 목록에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도 좀 관심을 가져라. 모범 사례는 유럽이 거의 다 대부분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목록도 좀 만들어서 올려야 하는데 너무 좀 약간 그 행정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동안에 계속 했던 그 보고서 포맷에 그런 익숙해져 있으니까 계속 한 군데에만 넣는 거예요. 아무튼 무형유산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3개나 있는데 긴급 보호 목록은 많은 나라들이 꺼려합니다. 왜? 저개발 국가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거 진짜 막 소멸 직전이에요. 긴급해요. 이거 좀 보호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꺼려합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게 얼마 만이라고요? 선진국 단열에 오른 게 얼마 만이라고요? 지금 약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ODA라고 하면 국제적인 원조 정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국이 아닌 공유국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10년째예요. 대단한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는 게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발전을 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지정을 했냐 그걸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이 나라에서는 콜롬비아에서는 이렇게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색칠을 하고 그것을 공예품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올렸네요. 왜 이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왜냐하면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 모카모카라는 재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의 공방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연행자,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는 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이상 못 만드니까 만들지 않는 거죠. 그거 대표적인 거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도장. 더 이상 은장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드라마 소품이나 이런 걸 많이 써서 그나마 좀 수요도가 있다고 하는데 갓도 마찬가지예요. 갓도 요즘 갓을 누가 써요? 그렇죠? 그 안에 탄건도 있고 그 안에 망건도 있거든요. 망건, 탄건 그 갓을 누가 다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를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링거를 놔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하면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의미에서 보유자를 인정을 하고 그걸 지원을 해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유네스코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 우리가 그거에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우리의 정책이 좋다고 일부 차용한 것도 있어요. 바로 그게 인간문화재 제도예요.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승하는 사람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우리의 인간문화재,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Living Human Treasure라고 하는 그거의 의미로 인간문화재라는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승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같이 영향을 주고받은 겁니다.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의 정책적인 거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우리 그 인간문화재 제도를 따라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베트남에서. 네, 자, 그러면 터키는 왜 이거를 인류 무형유산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너무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를 왜 터키에는 이거를 등재를 했냐? 물론 이거의 맛도 중요하고 이것에 제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음식이라는 게 식문화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 커피를 대접한다라는 것 자체에 담긴 환영, 우정, 배려하고 남을 접대한다라는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인정받아서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어떤 의미냐면 김장도 김치 만들기 그 방법만 가지고서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거의 사회적 기능이거든요. 우리 김장 만들 때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나눠서 또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이 있으면 그것을 김장 맛보라고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나눠주기도 하고 뭐 어떤 회원 같은 데 가서 그런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것처럼 인정을 받아서 우리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만들 때 막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막 이런 사용화적 가치 또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함께 인류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정신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음식 얘기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음식 가지고 논문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음식 유산 가지고 전라도에 콩나물 잡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콩나물 잡채를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혹시 아세요? 콩나물 잡채? 네. 네. 정말 유명하죠. 그쵸. 네, 정목도 유명하죠. 그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묻혀서 만드는 거. 근데 그거를 진안에서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진안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1등 음식으로 홍어무침, 이 콩나물 잡채, 그리고 더덕구이 이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콩나물 잡채가 중요하냐? 예전에는 집에서 다 시루에다가 그 찻다리에다 놓고 콩나물 기렸잖아요. 네. 그거를 잔치가 있는 집에 콩나물을 가져다가 다 이렇게 줬대요. 각 집집마다 건립처럼 걷어다가 이걸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 콩나물 그 진안에서는 머리를 다 떼고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들잖아요. 손이 많이 가니까 그만큼 정성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자취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 이제는 이제 더 좋다는 거죠. 맛도 물론 있지만 어떤 조리 기법의 특수성 막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의미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정읍도 양악관이라고 이게 정읍 지역만. 양해관. 향이. 네, 저 그거 알아요. 양화무침. 그 양화 나물 같이 생긴 거를 무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쌀이 올라온 걸 들깨에다가 넘길 때 제사진에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꼬지 그걸로 꼬지 꼬지도 해요. 음. 네. 고기하고 해서 이 꼬지. 지역만 있어요. 다른 데 아, 없어요. 네. 아니 소고기하고 이렇게 볶아서도 먹고 향이 좋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양악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전주도 없어요. 맞아요. 전주에서 저는 못 봤어요. 없어요. 전주에서. 이 지역만 특수성이 있어요. 양해관이라는 그 나무가 뭐라 그럴까 그 의리의 나무다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 게 왜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거나 담을 치면 얘가 밖으로 안 나가요. 딱 거기까지만 번지지 네. 나가서 번지질 않는데요. 네. 그 너무 중요한 지금 이 지역의 서울 향토여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경상도 모르고 양해관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목록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국가 목록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록에 올라간다고 다 그게 지정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 리스트에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새우잡이는 등재가 됐을까? 이건 이제 벨기에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 왜 이거는 독특해서 또 대표 목록으로 등재가 됐을까? 요즘에 무슨 오염이 심해요? 환경 오염. 그렇죠. 그러면 석유를 그걸로 하는 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기계적인 걸 사용하지 않고 말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말이 발자국 내는 그 파동에 새우가 노래서 올라오면 그럼 그냥 그물에다가 이렇게 그냥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 새우가 다시 어느 정도 수확량이 생길
거를 조정하면서 잡아요. 한 번에 다 잡아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최소한도로 훼손하면서 할 수 있는 생업 방식 이게 가치가 높구나. 예, 그래서 인정을 받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유산이 한 1000개가 있다라고 해봤을 때 그 1000개 다 지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 입혀주는 거를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했어요. 문화재위원들만. 그 이제는 이 지역에 사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그것의 가치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걸로 아래로부터의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점차 그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양화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활용도 잘하는 게 크리스마스 가면은 전통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마을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조명에다가 다 새우 모양하고 무슨 전시회나 무슨 건물 만들 때도 다 새우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지역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도 합니다. 뭐 우리 정읍도 그러지 않나요? 정읍사 여인 여기저기 많이 있기는 하던데. 저 하나 예전에 한번 그 살짝 그 담당자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정읍사 여인을 너무 많이 방대하게 여기저기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구절초 축제에다도 정읍사 여인 동상을 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살짝 가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 이미지 네트워크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하고는 안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구절초 축제는 사랑이고 만남이고 행복이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정읍사 여인은 이별이고 슬픔이고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눈에는 그거에서 연상되는 감성적인 그런 것들도 통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축제장에 가면.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울리는 컨셉이 있고 안 어울리는 컨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안 놓던데요. 정읍사 여인 구절초 축제에서는 사랑의 우체통 이런 거 하던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씨름 남북한 공동하는 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도 씨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전승 주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씨름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받고 실제 등재하려고 하는 보고서 원본을 봤는데 남한에 거의 1.5배 정도 공동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정성을 많이 기울였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교양으로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민중에서 하는 놀이니까 씨름이 지금 북한에서 성행하는 거지 예전에 궁궐에서 왕족들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비들이 하는 거 우리 지금 정읍의 현재 졸풍류 연산회장 같은 경우는 선비들이 했던 거잖아요. 중류층 이상들이. 그런 음악들은 북한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거를 그렇죠. 민중적이지 않은 거를 싫어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형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6줄짜리 검은고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6줄짜리 검은고 없습니다. 다 선비 아까 그게 뭐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 풍류라고 향제 줄풍류라고 해서 줄풍류. 예, 여기 초산율계도 있고 저기 그 정읍에 또 다른 어떤 그 율계도 있고 율계가 한 2-3개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시어는 씨를 읊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풍류방에서 시도 읊고 그림 그러니까 난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가곡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가곡 가사 시조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연주도 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단독 장르로 떨어져 나가고 음악 연주하는 것만 남아서 전승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개의 단체가 크게 정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들어요. 그래요. 거기에서 하는 음악, 악기 그럼 좀 더 소개해 드릴까요? 거기에서
악기 뭐가 있습니까? 현악기가 있고 부는 관악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악기로는 가야금, 건고, 해금은 약간 관악기적 속성이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금도 넣어보고 아쟁은 넣었다 안 넣었다 해도 돼요. 아쟁도 있습니다. 관악기로는 피리, 단소, 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단은 장구가 치고요. 그런 구성으로 해서 왜 여러분들 느린 음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행차할 때 약간 나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린 음악 그걸 정악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악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정음만 있는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2리 형태를 분류하고 저기 구례 전남의 구례 형태를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여러분도 오해가 있는 게 이 지정받는다고 해서 그것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학자들이 잘 관여를 해줬고 정치적으로도 좀 뭐가 맞아 떨어졌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읍에서는 그게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도 그 가치가 훌륭하고 충분한데 정읍은 무형문화재는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본 뿌리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여기가 바로 호남 풍류의 뿌리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긴급보호도 있고 대표 목록도 있고 모범 사례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모범 사례에 해당이 되는 유럽에 가시면은 온통 다 그냥 도시가 박물관이잖아요. 저게 다 옛 작품들 다 있고 그거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잘 부수 정비하고 있는 이거를 모범 사례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문서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 작업하시는 장인분들이 서로 구술로 세대에 걸쳐서 우리처럼 도제식으로 전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모범 사례에 좀 많은 종목들이 넣어서 전 세계 인류가 보호해야 하는 모범인 것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문화재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우에는 역사, 학술, 예술, 대표, 사회문화적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류무형유산하고는 어떻게 이제 서로 맞물리냐면 인류무형유산은 지혜 그리고 사회적인 속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통합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양성평등은 또 얼마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적 속성도 있는지 이걸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조화롭게 연결이 되는 유산 만들기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네스코가 좋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유산을 보호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려서 유네스코만 따라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장 문화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예술성 작성할 때 힘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김장 만들기 예술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색감? 네? 색감. 네, 좋습니다. 네, 색감. 색감은요? 우리나라 오방색? 네. 김장에? 네. 그리고요, 또 있다면요? 어울림? 오, 좋네요. 어울림. 네. 어울림. 재료와 어울림. 또 발효하면서 또 그 성분의 어울림. 문화가 상부상들 주변 사람들 같이 품어주고 네네네. 오, 그거를 사회문화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거 측면도 볼 수 있다. 네. 창의적인 시가 됐습니다. 다양한 이제 무의식고 백지식고 네. 지게로 또 전환됩니다.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제일 아까 처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색에서도 많이 찾았고 왜냐하면 김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지역별로. 그게 색이 다
또 예쁩니다. 아름답고 또 그리고 왜 그 명인 있지 않습니까? 명인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그 김치를 그 써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접시에 어울리게 놓는 방식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사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누가 이거를 보호를 하느냐, 보호 주체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유산은 누가 보호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근데 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어딘가요? 문화재청이요. 적극적으로 누가 있어야지. 각종 이런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도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주체죠. 네. 박물관들도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니까. 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박물관 수가 몇 개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3개쯤 네, 오늘 박물관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혹시? 아니, 기자재가 200 몇 개니까 아. 예산 5개씩 서울 아, 가면 그렇게 처음에 딱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심심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정답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 박물관은 한 830 몇 개 정도 되고요. 미술관이 또 거기 안에 그 200 몇 개가 돼서 합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수준이었어요. 박물관 수가. 아프리카에 있는 만큼만 있었는데 이게 몇십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양적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선진국이 인구 4만 명당 1개가 선진국 그 수준이거든요.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 또 자문을 다니고 있는 해서 알게 되는 신축 박물관 수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도 지금 대형 몇 개, 4~5개가 박물관 그 하나의 타운으로 형성이 되려고 하고 여러 군데 있어요. 더 또. 신태인에도 개인 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박물관의 내실을 좀 가지고 좀 겉표면 건축물보다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고 전시를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해서 좀 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이 문화 민족인 것이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문화를 풍요를 즐기는 민족이었다는 네, 네. 근데 이제 과제는 많죠. 왜냐하면 다 지어는 놨는데 근데 학예연구사를 한 명씩만 배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명이 그 모든 거를 다 해야 하는 거는 정말 인력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지자체 현황이 지금 다 거의 평균을 냈는데 1점 몇 명이에요.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0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따라가는데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문화 분야의 특히 인력 창출의 부분은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건물 세우는데 그거에 너무 좀 많이 치우쳐져 예시를 있어요. 제한 그리고 시행령은 노동력을 좀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인건비가 맞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관심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낸 것 중에 하나는 무형산의 경우에는 전수교육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전수교육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운영하는 거랑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수교육관 활성화 정책도 필요한데 거기를 박물관처럼 그 무형유산에 대해 여러분 아시죠? 무형유산을 어떻게 전시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부에서 무형유산 전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유형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근데 그 담겨져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 여러 가지 관념 체계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하냐고요. 어렵잖아요. 그걸 시도하는 중박과 민박의 어떤 움직임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려우니 그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 무형은 사람이 전승하는 유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 그게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되어야만이 온전하게 그 의미가 전달돼요. 관람객에게. 그렇다고 하면
전수교육관은 어떻습니까? 계속 연습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정말 살아있는 현장이잖아요. 전수교육관을 박물관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조금만 지원해주면 건축물 새로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형 전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전주에서 세계 무형유산 대상이라는 거를 지금 수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단체예요. 여기에서는 캐나다의 뉴펀드랜드 라브라도 유산재단이라는 곳인데, 이 캐나다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주민들의 문화가 계시나요? 비슷해요. 그 아까 제가 유네스코 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네스코 협약에 유일하게 지금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UN 가입국보다 더 많거든요. 유네스코 협약 가입한 게. 네. 그 무형유산. 그런데도 왜 가입을 안 하느냐? 어디냐?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명예만큼 네, 다민족 국가. 식민지. 다민족 국가들은 두려운 게 많아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소수민족의 지식재산권과 이걸 인정할 때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무형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배 만드는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전통 보트 만드는 거 기술을 가르쳐주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장간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간도 어떻게 있나요? 우리나라 대장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국가보다는 시도지 정도. 이제 컨텐츠 베이스, 여러분들 또 교양 알려드리지 질문을 하면 항상 거의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국가 지정이 있고 시도 지정이 있는데 그 정읍시장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시도 지정을 못합니다. 전라북 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시도 지정을. 왜? 그 인구수에서 특별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장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도 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전부 다 도지사만이. 그다음에 인도의 컨택트 베이스라는 단체는 왜 대상을 받았을까요? 자, 여기에는 젠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전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내리는 게 발 같은 데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이런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직접 스토리텔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려서 직접 만드는 그런 장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냐? 아까 유네스코에서 양성평등 했잖아요. 이 여성들 시집와서 단 한 번도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한테 이런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씌워주면서 이거를 문화상품으로 홍보하려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그거를 허가를 내주니까 이렇게 나가서 우물 안에만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직업 정신을 키우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자생력 이런 걸 키워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런 권익 상승, 인도에서 정말 굉장히 낮은데 그것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10분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어갈까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학구열이 끼가 높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의 특징 중에서 우리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거를 찾으려고 한다. 전통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것 중에서 먹거리, 환경 오염 때문에 물론 먹거리 굉장히 풍족한 것 같지만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기본 지식으로 아실 만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어려우시니까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멜소스라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인류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2022년보다 훨씬 이전에 멸망했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왜?
생산의 속도가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근데 지금 우리 살아있죠. 인류가 엄청난 기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바로 육종이에요. 식량 생산에 있어서. 육종이 뭐냐? 예를 들어서 벼로 해볼게요. 키가 큰 벼가 있어요. 그런데 나달은 많이 맺히는데 비바람만 조금 불면은 다 쓰러져 버려서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키가 작은 벼가 있네요. 나달은 몇 개 안 붙어 있는데 비바람에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장점만 결합을 해서 육종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게 키도 크고 수확량도 많고 그 자연환경에도 강한 그 벼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벼 이름이 통일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게 그 통일벼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바로 육종인데 벼뿐만이 아니라 모든 먹거리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옥수수도 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여기 나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분리육종, 교장육종 이런 거 책에 다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현대적인 육종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적 육종. 자 보세요. 유전자 변형 기술입니다. 제 손을 한번 봐주시면 빨갛고 작은 사과가 있었고요. 파랗고 큰 사과가 있었어요. 이거를 육종 기술로 계속 교배를 하면 어느 시간대가 지나면 드디어 빨가면서도 큰 사과가 탄생을 해요. 뭐가 단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유전자 변형 기술은 그 세포를 직접 주입해요. 그리고 육종은 같은 사과면 같은 사과, 벼면 같은 벼 이랬어야 했는데 아예 그 성질이 다른 유전자에도 그 세포를 넣을 수 있는 기술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적 방식의 육종이라고 유전자 변형 기술이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원 꽃집에 가셔서 이제 예쁜 꽃을 사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꽃은 내가 이 꽃을 봤던가? 정말 파스텔 톤에 색깔도 굉장히 연하고 예쁘고 요즘 취향. 꽃잎도 원래 한 20개 정도 달려있었는데 한 60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풍성해요. 그거는 방사선으로 쪼여가지고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사선 그 기술은 아직 먹거리에는 자제해요. 왜냐하면 거부감이 있잖아요. 먹는 거에 방사선 돌연변이를 하면. 그래서 유전자 변형 기술만 해요. 세포만.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부터 토마토 먹으면 안 되겠어 이러시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식품안전청 그거에 검증을 다 받은 것만 이제 시중에 유통된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종 토마토의 경우에는요 일주일만 지나도 물러서 못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유전자 변형 기술로 만든 토마토는 겉표면에 그 외부에서부터 자극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여기 보시면처럼 변형 과정을 팩틴 변형 과정을 거쳐서 탱글탱글하고 익은 채로 오랫동안 냉장고에서 보관하기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잖아요. 유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존의 토종 토마토들이 멸종해버린다는 거죠. 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재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토마토 종류가 거칠게 표현해드리면 100가지 종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 2가지, 3가지 종류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먼 인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이 토마토가, 이 유전자 변형한 토마토가 또 그 당시 그 시대의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안 돼. 그러면 그 이전에 얼마나 우리한테 그 토마토 씨가 많았는데 그거 이미 다 멸종해버리고 이것만 남았는데 이것마저 멸종해버리는 우리 식탁에서는 이제 토마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거죠. 씨앗 분명히 있잖아요. 외국에 종자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걸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거였는데 우리 땅에서 나왔던 그 종자인데 미국에서 그 종자은행에서 보관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사게 되면 네. 로열티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금보다도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새 사다 놓는 토마토가요. 냉장고 가입 박스에 넣으면 한 달 이상 안 물러지면 그 먹으면 안 되죠. 아주 이건 드셔도 되는데 영양 하나는 마트 사다 넣어놨는데 한 달 지나면 물러진다.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저도 그런 토마토 잘 먹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어에 네. 그 상어의 그 싱싱한 그 표피 그거와 이 토마토의 유전자를 결합해서 요즘에 토마토가 탄생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맞아요. 그 저기 밑에 보시면 이 EBS에서 만든 영상인데 실제 물고기 세포 넣은 거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완두콩도 마찬가지예요. 완두콩도 슈퍼 완두콩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초제를 뿌리면 옆에 잡초만 죽어야 했는데 완두콩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완두콩이 제초제 저항 능력을 키우는 슈퍼 그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완두콩 살아남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무슨 논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물 다양성이 식품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는 생물 다양성 아니고 문화 다양성이거든요. 유산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단순해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옥수수가 100가지였는데 지금 91개가 멸종했대요. 91%가. 자 그러면 91가지의 농사 짓는 방식 다 달랐겠죠. 그 추수 재배하는 것, 그러니까 재배하는 거, 추수하는 거 다 달랐겠죠. 기술이, 그 농사 기술이. 그리고 그걸 요리하는 조리법도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겠죠. 그런 조리법도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생물 하나 사라지는 것 뿐이지가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모든 인류의 문화 유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게 우려가 되는 거고, 여기 안 되군요. 또 하나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아까 제가 어떤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강대국의 장난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그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굶주리며 허덕일까요? 왜 쌀은 이렇게 남아 돌아서 버리기까지 하는데 쌀값은 안 떨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이유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버릴지라도 가격은 안 내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 중심의, 왜냐하면 세계 곡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약간 많은 이야기를 나왔었잖아요. 인도의 야생 약초 같은 거 미국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 약초를 가지고 만든 알약들이 제약회사에서 자기네들 배만 불리지 인도에는 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도에서 그래서 지식재산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데 뭐 이미 가져갈 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식민지 하면서 그 해당 나라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문화유산도 그런 거. 이집트 박물관에는 이집트의 원본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경비원만 빼고 나머지 네, 맞습니다. 경비원 한 명만 빼고.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 박물관인데 이집트 유물만 다 가져다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 수업이 조금 그런데 경제 이건 미국 거다 보니까 전 인류가 고생을 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리면 우리도 같이 하면 물이 넘쳐서 다 미국으로 돈 가버리기 때문에 이 미국이 다 이런 사고는 저질러 놓고 또 지금 브로더스나 이런 사건 다 미국이 저질러 놓고 전 인류한테 고통은 다 주고 이게 강대국도 바꿔야 이렇게 50년에 한 번씩. 근데 아까 그 노약집에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지금 사실은 내가 미국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독 빠져먹고 너무 경제 이론이 전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전 세계 가서 수뇌부 다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따니까 여기 보면 너무 흉포가 심해요. 근데 기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맞습니다. 미국이 전부 돈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 이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달러 강세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산에서 막 그 지금 경제 이야기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문화다양성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권력 독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아직은 지금은 다 우리가 괜찮다 하지만 이게 내성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 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은 없을까? 그리고 실제 동물 생태계에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하고 토종 옥수수하고 났는데 첫 해는 둘 다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토종 옥수수만 깨끗이 먹고 유전자 변형은 위에 먹다 말았답니다. 다람쥐도 아닌 걸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은 생명윤리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왜냐하면 젖소에 그 세포 넣어가지고 인간이 먹어도 그런 어떤 그런 알러지 없는 왜 그런 소화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인간의 장기하고 똑같은 장기를 만들어낸 돼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윤리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한번 다시 시야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거를 전통 유산에서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눈앞에 식탁에 올려져 있는 건 예전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많이 좀 예전에 토종 종자 찾기 운동 그래서 많이들 버리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24절기력의 어떤 가치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오늘은 경칩이야, 오늘은 처서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입추가 지났더니 역시 뭐 추분이 지났더니 역시 뭐 모기에 입이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하잖아요. 쳐서. 네. 근데 그런 게 24절기인데 이게 우리 동양에서 있는 어떤 그 요법인데 달력인데 이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음력이다. 알겠습니다. 이따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맞았으면은 맞았습니다 했을 텐데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서양 달력의 경우 지금 우리가 이 달력 업력에는 달력으로 쓰는 게 그레고리우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만든 시장세가 만든 달력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1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여러 개의 편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친구들 억지로 뜯어서 고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서양의 달력, 우리가 보는 양력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까 대형박물관에서도 이집트를 굉장히 혈안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명의 근원, 발상지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 강이 범람하는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오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밀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잰 거죠. 그랬더니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봤더니 365일이 나와서 그것을 12개를 모아서 모자라는 5일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모자라는 5일이 그래서 뭐로 봤냐? 불필요한 날이라고 봐서 이때부터 이제 축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남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문화 상징성을 덧입힌 거죠. 굉장히 문화는 상징성이 있어야만 풍성해지잖아요. 자, 지구가 동그란 타원이면 360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그랗지 않습니다.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5일이 더 생긴 거고 또 360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날에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이 교양 배우시네요. 365.25이잖아요. 정확히까지는. 자, 0.25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날은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2월 29일이 4년 만에 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니까 계속 편차가 나오니까 그레고리에서 다시 율리우스가 만들고 또 율리우스가 뭐 이렇게 만들고 율리우스가 고친 거를 다시 그레고리가 고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달력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게 다시 또 계산을 했더니 5시간 48분 46초라는 게 또 추가로 현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분을 뜯어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82년 10월 4일 날 그 다음 날을 억지로 1582년 10월 15일로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82년에는 11일이 인류의 역사상 사라진 거예요. 그걸 억지로 그냥 더해서 다음 날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이때부터 춘분이 3월 21일로 되게 했습니다. 서양에서. 10일의 시간이 사라졌네요. 이렇게 보면 서양의 달력이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상당히 불완벽해서 가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잖아요. 30일과 31일을 구분할 때 그게 왜 그럴까? 왜 7월도 31일이고 8월도 31일일까? 똑같이 30, 31, 30, 31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7, 8은 왜 동일하게 31일이 됐을까?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을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해가 길어서 그렇죠. 맞다. 여름에 해가 길어서 그렇죠. 여름에 해가 길어서 네. 오 창의적이십니다. 약간 저기면 지금 7일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6일 50%가 6일인데 네. 한국과 같은 게 아까 그 차이 시간 차이를 아. 차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거라도 했으면 양심적이죠, 서양이. 그런데 아까 힌트는 왕입니다. 자, 시저의 생일이 7월 달에 있고요. 아우구스트 생일이 8월 달에 있어요. 자기 생일 기념하려고 꽉 채운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그런 건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요. 야. 여러분들이 더 왕보다 앞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달력이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허점투성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날수를 조금 세려고는 했지만 전혀 천문운동에 담겨져 있지도 않고요. 자연의 변화도 없고요. 자연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봄에만 몇 가지 그 봄의 신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는 거지 나머지 달 이름은 다 아우구스트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가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자기네들 이름 따라서 한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길이에 집착해서 만든 거를 산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양의 달력은 천문력입니다. 천문의 운행에 맞춰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점 수성이인 거를 고쳐보려고 유엔에서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개선하려고. 근데 딱 찬반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자초되고 말아요. 서양의 힘이 그래서 세계 공용 달력이 된 거죠. 자, 그럼 동양의 농업 지식과 이 24절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이따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날짜가는 위치는 달의 운동을 따르게 하는 게 맞는데요. 계절가는 위치는 태양의 운동도 봐요. 그래서 양력 성분을 넣어진 게 이 24절기라서 태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력적 요소와 양력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보실까요? 태양의 움직임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절기를 공지, 수분, 하지, 춘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입절기는 앞에 입이 있습니다. 입동, 입추, 입하, 입춘한 다음에 그 사이에 2개씩 넣어서 딱 23개를 완성을 했어요. 네. 6판, 오 맞습니다. 6판이 그래서 천문의 운행을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임실에 가면 6판 유적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게 고대 시대 때 암벽화처럼 해놓은 거라고 해서 문화적 가치 학술대회가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력이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놀이가 아니었어요. 그걸로 점도 치고 한 해에 농사가 잘 됐거니 이런 것도 본 이유가 다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딱 본 순간 가운데가 4개씩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농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농사력에 좀 더 붙었냐? 자, 농사의 시작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름 만들기와 종자 손질인데 대보름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24절기인 대보름 행사 때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가 살균 살충 작업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우수가 있는 달이 음력 정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음력 정월 못지않게 입춘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입춘 대일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어떤 풍속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입춘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24절기는 태양의 흐름도 보기 때문에 달의 그 딸에 따라서는 우수가 설날이 맞기는 한데 태양에 따라서는 입춘이 봄의 기운이 감도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태양의 움직임도 반영된 입춘 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백중날은 왜 아직도 그 농촌마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치일까요? 백중날은 어려서 백중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민은 몰랐어. 그냥 농사짓고 그날 쉬는 날이고 맞습니다. 농사짓고 쉬는 날 맞습니다. 마지막 김매기까지 다 끝나는 게 백중이거든요. 그래서 백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에도 막 잔치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백중날도 아직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그 농사의 끝이다 해가지고 호미도 씻어서 이제 걸어줄 정도로 큰 일은 다 마쳤다 해서 호미 씻이라는 말도 나온 거고 머슴들마저도 쉬는 날이라고 해서 머슴 생일날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7월 백중이 왜 있는가 했었어요. 네. 궁금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다음 장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삼계탕 드시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초복 시즌이 그때 시기가 김매기는 3번을 해야 하는데 초벌 김매기 지금 이제 기계화됐지만 예전에 손으로 할 때 손목일 때 두 번째가 중복 때쯤 세 번째가 말복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노동력을 한 다음에 좀 영양학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문화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덥다고 그냥 막 삼계탕을 먹거든요. 이제 그 복날에는 여러분들 모두 난 오늘 하루 보람된 일을 하고 이걸 먹겠다라는 각오로 복날도 노동을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하시고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때 각각 초벌 김내기, 두벌 김내기, 세벌 김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날에 논의 벼가 나이를 한 살씩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식 성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거든요. 내완전 때 부탕은 없어졌네요. 그런가요? 부탕이 대북이에요. 숫자가. 네. 대북이 구자를 네. 자, 오늘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24절기를 배우고 계시는데 자, 끝은 백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사의 시작은 단오입니다. 네. 그래서 단오가 그래서 많이 아직도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 음력 5월 5일이잖아요. 양력 절기로 망종에 해당이 되는데 모내기를 빨리 하는 지역에서는 그때 이제 모를 놓고 한숨 쉬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 돼요? 벽사의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풍물에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런 문화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익모초를 짓내어서 먹으면서 몸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 단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중에서 공동체의 꽃이 단오와 백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단오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넣으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원래 원조라고 단오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싸우는데 이때 일제강점기 때도 공동체 문화 말살 정책으로 제일 타깃을 입은 게 바로 단오날 행사하고 백중날 행사 없애려고 혈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모이게 되면 어찌됐든 모이면 안 되니까 흩어지게 하게 됩니다. 백성날이 음력으로 7월 15일이니까 며칠입니까? 여기 보시면 6월 초 백중날이요? 아니요 백중날은 7월 7월 왜냐면 15일 나왔던 7월 15일 아까 못 봤어요. 5월 다른 날도 전주 덕진 연못에 가서 막 머리 감고 그쵸 참복을 머리 감고 행사하죠. 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문화유산들이 과거에서부터 이런 거에서 유래가 돼서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추석 지났잖아요. 추석 때 즐거우셨나요? 요즘 명절은 매스컴에서 막 여성들이 막뭐 노동하는 날, 이혼하기 쉽게 싸우는 날 막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추석은 정말 민족 고유의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아까 단오도 우리도 있어, 뭐도 우리도 있어 이렇게 중국이 하지만 추석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추석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12월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일찍 이른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직 과일이 안 나왔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과일 장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이유가 추석이 우리가 이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해 농사를 잔치하는 날인데 아직도 덜 여물었는데 막 잔치를 한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좀 덜 여물 풋콩을 골라서 송편을 만들 정도로 약간 소위 말해서 뭐라고 연계, 풋것 이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신사입니다. 예, 신선한 거. 그래서 이 풋것을 조상님한테 바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문화 상징적인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 훌륭한 여기 거예요. 더 훌륭하죠. 그런가요? 뭐 아무튼 우리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네. 햇것보다 네. 햇것 아 햇것, 아 더 좋네요. 햇것. 그 양아라는 게요. 추석이 이르면 꽃이 안 피는데 추석이 늦으면 꽃이 펴요.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기독교에서도 원래 산제사 지낼 때는 그 어린 양을 죽어요. 그게 있죠. 아,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문화유산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의 중요성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강도 예전에는 여기가 바닷물이 이만큼 들어왔다. 물길도.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간척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막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16년, 77년, 96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도, 동칠강, 만경강 지역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만 있었던 어떤 각종 해조류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조사하면 되죠. 그런데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주목해야 하는 게 무형유산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경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옛 지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문화원들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제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완주 지역에서 일일이 다 조사를 했을 때 여기는 정말 그냥 완전히 평야였는데 부포도 있고 신포도 있고 모래거리도 있고 독특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바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뻑지나 쏘가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떤 지역 금강에서는 이제 쏘가리 관련한 어떤 음식들 민물고기 중에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증언을 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온유월 효자가 노부모에게 끌려 바쳤다라는 이런 설화가 있어서 효자탕이라고도 한다.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붕어.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드시는 분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붕어찜 요리도 이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상방면 지역에서 지난. 그래서 이분도 그 생명력이 지키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핏물을 제거해야지 식감이 좋답니다.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분 특별히 잠깐 기절시켜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증언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한 고랭지는 낮과 그러니까 밤낮의 기온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찹쌀을 해도 찹쌀이 더 쫄깃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진안의 육아가 원래 진상품이었대요. 그리고 돼지고기마저도 진안이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맛이 좋다. 그래서 애젓찜이 향토 음식이잖아요. 네, 지난. 네, 이제 그 이유가 그 고기도 그렇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지방층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네. 채소도 그러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복흥이 해발이 좀 높아요. 거기 채소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시래기를 꼭 여기 거 시래기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힘드시지만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시장 관련 유산인데 요즘 시장 활성화 사업 많이 하는데 좀 실패도 하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시장이 왜 중요한지 문화유산적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시장이 왜 중요한지. 자, 예전에는 시장 말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그냥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요즘에 인스타그램 저는 안 하지만 저희 딸도 보니까 맨 인스타그램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유산은 시장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으로 시장이 생겼을까요? 기록으로 보면 신라 소지왕 때라고 하더라고요. 경주의 경시를 시작으로 해서 동시, 서시, 남시를 설치했다는 시장이 있습니다. 즉 구경시장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모습을 갖춘 거는 그래도 고려 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또 교양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려 시대라고 이렇게 학자가 적어놨다고 해서 100%는 믿지 마십시오. 왜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또 독특한 어떤 그런 특수한 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반도 일대에 고려 시대에는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발화성을 다시 쌓았는데 서울의 시장을 열어 사방에 물자를 유통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관설시장이 생겨나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점포도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종 시기에 1470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라도 주민들이 장문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시장을 개설하였다.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의 시장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그래도 번성했구나, 전기시장이 번성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잘 살았잖아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그 구경시장이나 전기시장 못지않게 상설시장, 그 오일장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보부상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 시장에서 실제로 혼담이 오가면서 통행권과 시장권이 일치하는 것도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사람이 모이네 뭐가 있어야 돼요?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민속놀이를 장터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시장 때문에. 그래서 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백중장, 백중난장이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기지시 줄다리기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줄다리기 보실 적 있죠? 맞습니다. 그게 원래 기지시장에서 줄난장이라고 불리던 게 그게 원래 기본 원조였습니다. 원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들인 민속 놀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줄다리기도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줄이 있고 쌍줄이 있고 뭐 지네발줄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기지씨는 이렇게 약간 다 여러 개의 줄이 여러 그 곳으로 이렇게 퍼지는 약간 지네 모양의. 기지가 없는데도 이렇게 행사가 크게 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여기 모이기, 교통이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보부상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시장 문화는 정말 늦게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공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업공상. 산업공상. 그렇죠. 상인은 정말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 천한 신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상업이 늦게, 우리 조선시대 때 늦게 융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조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정조가 1791년에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를 해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난전이라고 한 건데 그 난전을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늘어나고 그래서 교통을 중심으로 한 강을 중심으로 강이 교통이었으니까 그때는 나룻배로 다니고 지금같이 막 차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시면 땡땡나루, 땡땡진, 땡땡포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때 거기에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이랄지 고성 이런 데는 사업고등학교가 옛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산대놀이 들어보셨어요? 산대놀이? 네, 이렇게 칼 쓰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송파장에서 유명해서 송파 산대놀이가 지금 국가무형문화재인 겁니다. 그래서 왜 앞에 이런 지역명의 뒤에 이제 그 시장을 빼고 그 놀이 이름을 합해서 만들어낸 무형문화재가 많은지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놀이를 많이 행하다 보니까 이 줄난장, 그 줄다리기 행사, 줄난장 한 번 하면 시장 상인들이 3년 먹을 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구경거리로 모여가지고 막그 호주머니에서 돈을 쓰니까. 그리고 줄난장이 서면 양조장 세미 마른다. 술 장사도 엄청 잘 나가요. 경제가 돌아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난장을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바깥에서. 근데 그게 바로 이 시장에서 유행했던 남사당 놀이를 재현한 겁니다. 예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남사당 놀이패가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공연을 하고 다닌 거죠. 거기에서 주로 한 게 바로 번화돌리기예요. 큰 접시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리는 게 남사당 놀이터에서 했던 번화돌리기고요. 그리고 얼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줄타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음이라고 하는 거고 살판이라는 게 지금 복원합니다. 많은 연희단체에서 원래 사라졌었는데 살판은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 그러니까 마루운동 같은 건데 잘못하면 목이 꺾이고 허리가 꺾이거든요. 네, 땅재주라서. 그래서 그런 살판 공연도 여기에서 했고요. 벌미라고 인형극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연희 종목으로 다양하고 활발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 거의 소멸 직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서울 남사당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안성 남사당은 없어진 거예요? 안성도 잘하시네요. 바우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여자 남사당이 있었거든요. 여성 남사당이.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남사당 출신의 어떤 그 장부 그러니까 설장부 잘 치는 사람이 뭔가 보유자가 되고 거기 출신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안숙선 씨도 원래 남사당 활동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 네. 그래서 남사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연희를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남사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JYP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뭐 어디 이렇게 키우는 연예인 양성하는 맞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그리고 항상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기산이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서 팔면서 이게 세계 곳곳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박물관에 이 말뚝이와 양반을 데모하는 모습이 탈로리가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 있고 또 여기 프랑스 김해박물관에도 이런 한 조선의 탈로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기산이라는 사람이 그 그려낸 회화 작품이 한국 모든 민속을 다 담아놨어요. 모든 놀이 종목의 수백 가지 종류가 그 기산이라는 사람이 화폭에 다 담아놨어요. 네, 그게 전 세계에 다 있고 그 민속학자들도 그 그림을 보고 원형을 보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귀지장이 경산도에 있나요? 저 귀지장. 그 전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당신. 전라남도? 아니 충청. 충청도. 당진. 네. 서산 밑에. 그래서 아까 제가 줄다리기 난장도 있다고 했지만 씨름도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 이 시장에서 비롯해서 씨름 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씨름 난장에서 역시 이것을 막 볼거리로 제공하고 여기서 상도 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후기 장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민속 놀이의 문화 거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남이 장이 간다고 하니 시오쟁이 메고 따라간다. 굳이 난장이 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아무튼 장터가 삶의 활력소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5일장을 복원한다, 시장을 복원한다 라고 했을 때 뭘 고민해야 하는지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중요하거든요. 이 장에 가면 씨름 난장이 유명해, 이 장에 가면 줄다리기 난장이 유명해, 이런 게 다 있었다고요. 남사당이 여기 유명해 막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연예인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케이드 설치 이거 좋습니다. 비 안 맞고 하는 거 좋은데 모든 전통 시장을 아케이드 설치화 다 어떤 시장을 가나 똑같아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안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리성 있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3.1 만세 운동도 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떤 우리의 어떤 유산이나 정신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페인 만들면 페인 장날.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산이 유통되고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이는 곳 그런 정신, 그런 문화 공간 이거를 꾸미려고 해야지 무조건 상업 공간의 편리성 이런 것만 생각하면 문화유산과 융합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주차의 용이성, 시설의 청결, 가격 정찰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 우리의 시장을 갖춰야 할 게 뭔지 고민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선 5일장은 아직도 융성한 편인데 정선 5일장은 각종 산나물의 집결지 강원도의 그 청정지역 산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런 산나물로 어떤 정체성화하고 정선 아리랑으로 이런 문화유산적인 어떤 그런 걸 포장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좀 명맥을 유지하는 중. 영월 정상. 최근에 남원의 시립미술관이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김병훈 시립미술관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전치기 특별전도 했는데 나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니까 이 조개 껍질에서부터 비롯돼요. 그 전복, 소라 이런 거에서 가져다가 쓰는데 예전에는 제주에서 나오는 자연산 전복을 했는데요. 일제 강점기부터 외국산 이 회도 수입이 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전 사용되는 여러 나라의 회 종류입니다. 이건 호주, 여기 뉴질랜드파 회, 멕시코 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형 하잖아요. 그 원형 담론이 헛되다는 거를 어디서 보면 공예품도 재료도 다 달라지는데 뭘 원형을 어디서 샀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국가무형문화재는 공개행사라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장 하시는 분이 열심히 그 유기 표면을 깎는 그 공정을 선보이고 계셨습니다. 발로 열심히 돌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저는 아니까요. 이거는 언제까지 사용하신 도구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거 공개행사 한다고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50년 전에 이거 안 써요. 50년 전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 공개행사장에 가서 그걸 보면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 방식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해가 비롯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지로 놓고 긍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눈속임으로 공개행사장에서는 막 50년 전에 그만둔
도구 사용하다가 공장 가서 막 기계로 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인사랑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 방식, 현재 방식에서 두 가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선조들이 하는 것 중에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원리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좀 많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작품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근데 저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도 가지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화이트 인테리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고상하고 좀 저런 게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조금 이제 그 유행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장인이 만들어낸 작품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서울 공예박물관에 가서 이제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예박물관도 이제 돌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이 다른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이제 현장에 가서 많이 찍는 버릇이 생겼는데 좀 독특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전문가가 보면 좋지 않은 곳에 완전히 자연광에 그대로 노출되는 곳에 이거를 놓은 거예요. 천자상감을. 이게 학문이 매병이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떤 전시를 보더라도 왜 했을까 한번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너무 지금 달려오시니까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간을 드리려고. 왜 이 창가에 이 천자를 여기에다가 원래 조도도 낮추고 박물관 좀 어둡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놨을까? 그 의도는 뭘까요? 포토샵 때 제가 찍히려고. 사진 잘 찍으려고? 네. 요즘 사람들 가벼워요. 자연 햇빛이 저기 그림들을 비추는 거. 자연광이 네. 여기 이 무늬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인위적인 조명보다 네. 자연 광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원래 백자든 청자든 도자기는요 뜨거운 열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또 햇볕에 민감하지 않아요. 유물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이 천자의 색감은 제가 봤을 때 인공 조명보다 말씀하신 자연광에 비쳤을 때 그리고 해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무늬가 오묘하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색감이. 그거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면 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합이 창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거는 아닌가. 네. 그리고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 바깥에 기와집들이 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개발이 덜 된 서울 지역이어서. 그래서 저 기와집 한옥의 풍경과 또 어우러집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선비들은 본인의 방에 사방 탁자를 놨어요. 사방이 다 트이는 탁자. 거기에 이거는 실용품이 아니라 감상용으로 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천자상감 이거는 왜냐하면 뭐 꿀이나 이런 걸 보관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누가 여기 비싸고 힘든 이거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가예요. 거기다 꿀을 왜 담아놓습니까? 그래서 감상용을 주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유리가 있기는 하지만 쇼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사방탁자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선비 방에서 사방탁자의 감상용으로 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연출도 가능하다. 교수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 이게 서울에 있습니까? 충청남도 부여에 있습니다. 네, 부여에. 네,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서 그러는데 서울에 가면 성북동이에요. 네. 성북동이라고 했어요. 저기 삼층각 뒤에 여기 가시면 한국가국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제가 거기를 자주 가서 보는데 네. 거기는 100일 구간이라 외국 국빈들만 오면 거기를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성락원이라고 있어요. 개방 잘 안 해요. 네네네. 근데 한국하고 박물관 이쪽에 계시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구박물관 안 너무 가봤어요. 좋아요. 아, 너무 그렇구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미숙 씨가 아니 그거는 슬픈이에요. 저내 살림의 집인데 네. 사업집인데 네. 심씨 북한에서 내린 분들이 원양 가서는 돈 벌어가 그래서 성락원은 개방을 못해요. 아무나 가구박물관 가보셨어요? 네. 네, 거기도 그 집이에요. 그 집이에요. 심씨 집.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자 6기죠, 6기. 요거를 전통 공유 중에. 자, 이 6기가 혼수품 이름이었어요. 혼수품 이름. 그런데 가난한 집 분들은, 그러니까 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나는 시집 올 때 요강하고 세숫대야하고 숟가락 들고 왔다라는 분도 많으세요, 실제로. 근데 왜 하필 세숫대야하고 요강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공으로 만든 게 그냥 살면서 꼭 필요한 뭐 그런 거 의미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장인이 만든 그 방자육인데 이 방자는 줄을 껴서 순식간에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이 필요로 한데 요즘에는 이게 좀 주물로 만든 거는 틀에다 놓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주물유기 장들도 방자유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다 만들어 놓고 망치로 때린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부리와 주석을 합금하는 비율 이거를 서양인들도 잘 모르는 황금 비율을 선조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비율로 방자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왜 요즘에 이게 건강에 또 중요하냐면 각종 어떤 몸에 해로운 균들이 여기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옹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 이제 만드는 장면들도 제가 6기를 보여드리고 4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상 문화유산은 의미부여, 가치부여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그 그릇의 특징과 그 어떤 미를 살리는 민족은 거의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찬 기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기 그릇을 썼고 겨울에는 오랫동안 온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유기 그릇을 사용한 그런 지혜가 있었던 선조들의 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승려들이 머리를 깎을 때 칼도 유기로 만들어서 썼는데 상처가 너무 빨리 아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기 그릇의 예술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백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달 항아리입니다. 달 항아리. 그래서 달 항아리 보시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어떤 무늬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렇죠. 잘하시네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 홍나리시가 아니라 니은 방으로 말해서 그러셨군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백자 큰 항아리인데 참 일본인들도 감탄해서 책에 남겼잖아요. 책을 만드는데 그 위의 우수성을 참 그거 아시죠? 우리는 막사발로 썼던 게 일본에서는 국보예요. 네, 아시죠? 네. 그만큼 조선의 자기를 엄청 해서 임진왜란 때 도공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게 청달인데 부안 이쪽 사람들, 그쪽 사람들 다. 네네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네네. 이 보름달 무늬를 한 이 절제와 담백함, 참 아름답죠. 5억 나간다. 니은 방으로 말해서. 네. 이제 이게 또 유기도 또 전문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책에 제가 놨듯이
광자도 있고 아연을 섞으면 주물유기가 되는 거, 니켈을 섞으면 백동유기라는 게 되는데 백동유기는 주로 뭘로 만들어지냐면 담배때 이걸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백동유기장이 담배때 만드는 장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 광자유기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을까? 70년대 우리가 뭘 썼어요? 연탄을 썼죠. 연탄에 취약합니다. 일산화탄소만 보이면 색이 변해버려요, 유기는. 그래서 유기가 한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썼던 유기가. 그런데 유기장들이 저한테 증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속인들 없었으면 죽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속인들이 진짜 많이 살았네요, 유기 그릇을. 네. 그들이 모시는 신한테 할 때 상을 차릴 때 유기 그릇 사용하거든요. 한자가 전주가 유명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리 이름도 있었죠. 네. 성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갈 길이 멀죠. 한다.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악기 만들 때 이제 그 공정 조사했던 거, 그래서 저는 전국을 항상 비교해서 하거든요. 할 때 전국의 악기장들이 각기 다르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진심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장인분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예컨대 하나만 들어드리면 사사관계에 있어서 누구 스승의 제자다라고 하면 다른 장인한테 가면 그 사람은 그 스승님이요, 걔도 못 와봤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구술 증언할 때 그런 거 잘 주의 깊게 교차를 해야 하죠. 자, 한복 입기가 지정 예고됐잖아요, 우리 무형문화재. 자, 그랬을 때 한복 입기의 변형, 우리가 아까 보수적으로만 보존하지 말고 활용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고리를 안에다 넣어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류하시는, 그러니까 그 천연 직물 하시는 분들, 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석유 공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반대하십니다. 이거는 전통의 파괴라고. 왜 저고리를 치마 안에다 넣어 입냐고, 저고리는 빼입는 게 전통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누가 옷고름을 리본으로 매냐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레이스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게 해보면 정확히 반반 나눕니다. 인정하자. 어떤 학생들은 인정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어떤 축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유명 가수들이 있고 이게 한복이다 라고 전 세계의 무대에 섭니다. 자, 과연 어떤 모 디자이너가 만든 이게 한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BTS죠? BTS가 입는 이 바지도 한복 바지라고 전 세계에 공개를 해놨는데 과연 이게 한복 바지냐? 한복은 사폭 바지여야 합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남자들 바지는 사폭, 내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폭이냐? 그리고 남자들 바지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데님 매는 방법이 중요한데 여기에 데님의 흔적도 없으니까 그럼 이게 어떤 정체가 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 그림으로 본 원형. 요즘에는 원형 하는 거 춤에서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팔도 길어졌고요. 신장도 커졌답니다. 이 춤을 복원했을 당시에 기녀들의 춤에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춤사위도. 팔다리가 이미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바뀌고, 그리고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기녀들이 췄던 그 조그마한 방이 아니라 대형 무대가 되면서 대형도, 춤 대형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화는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보수적으로 원형 찾는 그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야 하느냐, 변화되는 것도 잘 기록을 해둬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유판을 가지고 활용한 측면. 이거를 애들이 조금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동화책으로 만들고 뒤집어서 유판으로 만들고 이런 다양성 어떤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떤가라는
아이디어 소원이고요. 왜 제가 이거를 조그맣게 제작을 했었었냐면 이 호남 지역의 윷놀이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호남 지역에는 종지웃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그릇 같은 데다 넣어서 한장 종기에 그렇죠. 한자라고 그렇죠. 깍쟁이. 네, 깍쟁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깍쟁이 윷놀이를 한번 소개를 왜냐면 대부분 박물관에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건 대형 장작용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다양성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문화는 항상 다양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썰매의 다양성을 조사할 때 제 뒷모습이고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썰매도 지역마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지역에서 서서 타는 썰매도 있었어요. 진짜 강원도에서는 서서 타는 썰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키의 원조예요. 그런 썰매의 다양성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교육자료로 유물에 박물관 전시할 때 유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소개해드렸고 아까 무형을 어떻게 전시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무형을 사람을 어떻게 박물관에다 담아낼까를 처음으로 고민한 데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아리랑 전시입니다. 아리랑을 어떻게 박물관에 담아낼까? 이건 근데 유형적인 거잖아요. 음반이나 노래를 직접 듣게 한다거나 이렇게 앉아서 증언한 내용 듣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흔하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 동선도 고려해요. 어떤 동선으로 해야 우리의 아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이적으로 사람을 전시실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공연을 박물관에서 선보였어요. 그 전시실 안에서 공연장이 아니라. 그래서 정적인 오브제, 이런 딱딱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오브제들 사이에서 사람의 행위와 목소리가 그것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드는 걸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유형의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아리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서양식으로 체고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782가지 종류가 있을 정도로 아리랑이 사설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아리랑이 언제부터 민족적인 게 됐을까요? 이 영화로 인해서 촉발이 됩니다. 민속적인 아리랑이 민족적인 아리랑으로 거듭나는 거죠. 일제 강점기에 맞서는 조선인의 정체성이 담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인데요. 자, 이 분께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디서 자기가 노래를 들었는데 노동자들이 철기를 만들면서 아리랑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 두슬프고 좋았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영화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저는 요거는 유형의 오브제로 표현했지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왜? 아리랑 고갯길로 넘어간다라는 말 쓰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 동선 아래에다가 각종 신발을 전시한 기법인데 이 길을 가면 왠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수많은 민중 중에 내가 한 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아리랑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 산을 얘기하기도 해요. 조선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이주했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정신을 갖는 그리고 이게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한 가수는 김 시스터즈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여기저기에서 이 아리랑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인기에 힘입어서 아리랑 담배도 나오고 아리랑 성냥도 나오고 유사품으로 쓰리랑 성냥도 나오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근대 시기의 변화도 역사거든요. 근대 시기에 아리랑 밀가루 포대도 나오고 6.25에 참전한 사람들한테 아리랑이 쓰여져 있는 이 장식품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문화도. 자,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오늘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이 문화유산, 그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어떻게 조화롭게 시각화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미래 세대한테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산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학기술 그 포럼에서 이제 미창부, 지금은 이제 미창부가 다른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미창부가 만들어낸 그림인데 지금은 현실화된 것도 있습니다. 몇 개. 인덕션 가열 뚝배기 없었는데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 전통을 활용한 현대화할 수 있는 기법, 깨지지 않는 도자기, 숙성, 증류주, 녹슬지 않는 유기,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찾은 미래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또 전통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환해야 할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